안녕하세요. 오늘은 91회 기업회계 2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회계 1번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측정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중 재무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맞고요.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맞고요. 경영자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용합니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현재 및 전재적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네, 1번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태양은 2025년 1월 1일 자기수익 10주를 주당 5천원에 취득하였고 2025년 12월 31일 자기수익 5주를 주당 6천원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거래들로 인하여 2025년 손익계산서상 영향을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기주식을 거래했네요. 자기주식을 거래하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서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중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현행원가로 측정한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취득 시점에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 취득할 경우에 평가하는 거죠. 2번 역사적 원가는 자산과 부채를 실제로 인식할 때의 금액이고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라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도 좀 볼게요. 3번 자산의 실현 가능 가치는 정상적이지 않은 처분 거래에서도 정상적이어야죠.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맞고요. 이렇게 해야지 맞죠. 현재 가치 측정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한 확정된 과거 현금 유입액의 현재 할인 가치로 평가한다.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이겠죠? 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회계상 거래이려면 계약이면 안 되고 돈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물건이 오고 가야 돼요. 그쵸? 종업원을 월급 120만 원에 채용하였다. 계약을 한 거죠. 2번 상품 30만 원의 주문을 받았다. 물건이 오고 가거나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광고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이게 돈이 오고 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건물 월세 계약을 50만 원에 하기로 구도장 약속하였다.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네. 5번 상호는 2025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만기일 2029년 6월 30일 표시이자율 연 8% 내 사채를 93만 6,600원에 할인은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10%이고 표시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2번 지급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면 사채를 발행한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각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93만 6,60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10%잖아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 8% 하면 8만원이겠죠? 그럼 93만 6,600원 곱하기 0.1에서 8만원을 빼고요. 그 다음에 저희 7월 1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6개월치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93만 6,600원 곱하기 0.1 마이너스 8만원 하면 13,660원 되는데요. 나누기 12 곱하기 6 계산하면 683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2024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만원인 새싹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12만원이다. 당기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려고 한다.
다음에 사항들이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경우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계산하면 되는데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2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저희 8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11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0만원 더하면 20만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있죠. 그래서 임의적립금이 어디 있냐면 감채기금 적립금, 이게 이제 임의적립금이에요. 그래서 20에다가 3만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액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 현금 배당 4만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있잖아요. 현금 배당을 10%, 그래서 이것도 4,000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1,000원이죠. 1,000원. 아니 만원이죠. 만원.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 이것도 이제 해당하죠. 25,000원. 계산하면 4만원 더하기 4,000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25,000원 계산하면 79,000원. 그러면 23만원 빼기 79,000원 계산하면 15만 1,000원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7번 탐사의 결산일현재 매출채권은 645만원이고 매출채권의 달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추정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이고 단기 중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50이고 단기 중 매출채권의 대손 상각비가 105만원이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 처음에 645만원이니까 645만원 빼기 40 더하기 105만원,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한 거 있죠? 이거 빼야겠죠. 5만원 50 계산하면 40 더하기 105만원 빼기 50 계산하면 95만원. 645만원에서 95만원 빼면 550만원. 정답은 3번이네요. 8번 정성은 주식 배출을 단기 보유 목적으로 한 주당 5,000원을 취득하고 증권거래 수수료로 2만원을 지급했다.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인가? 1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되죠. 그러면 50이네요. 증권거래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셔야 돼요. 9번 다음은 랑랑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랑랑은 상품과 관련하여 매년말 적합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보기 중 틀린 설명은 2024년 기말 자료. 상품 취득원가 300, 상품 순실현 가능가치 200. 적합법 한다고 했으니까 2024년도 말에 상품의 가치는 200이었겠죠. 2025년에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매입이나 판매도 없었고 2025년 기말 자료에는 상품 취득원가가 300, 상품 순실현 가능가치가 310만원이네요. 그러면 저가법이니까 300만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되겠죠. 살펴보면 1번 2024년 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은 100만원이다. 저희 평가충당금 잔액은 100만원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2024년 말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200이다. 맞죠? 2025년 말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310만원이다. 틀렸죠? 300입니다. 네, 2025년 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액은 100만원이다. 200이 100만원, 200이 300으로 됐으니까 100만원이겠죠? 환입은 맞습니다. 10번 부산의 2025년 상품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의선출법에 의한 매출 원가는 매출 4월 30일 그 다음에 9월 1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250개네요. 그럼 100개 곱하기 50에서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그럼 150개 곱하기 65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5,0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9,750원.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300개 있었는데 250개 썼으니까 50개 남았겠네요. 50개랑 200개 남았는데 그러면 50개 곱하기 65, 그 다음에 150개 곱하기 75 계산하면 50 곱하기 65, 150 곱하기 75, 그 다음에 5,000원 더하기 9,750원 하면 잘못 계산한 거 같네요. 그쵸? 네, 5,000원 더하기 9,750원 더하기 50 곱하기 65, 150 곱하기 75, 그러면 29250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11번. 태해인은 화재로 인한 기말재고 자산이 전부 소실되었다.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을 추정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소실된 재고자산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기초가 100이고 단기 매입 금액이 800이니까 4번에 900이 와야 되죠. 그럼 단기 매출액이 1000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30%면 매출 원가율은 70%겠네요. 그럼 1000에 70% 계산하면 700이네요. 그러면 저희 기말에는 200이 있었겠네요. 2번이네요. 전부 소실되었다. 그 다음에 30% 소실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적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재무정보는 오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특성에 대한 하부 속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다. 이거 신뢰성에 관한 설명이죠.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기존 건물의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 원가로 한다. 맞죠? 이 경우 기존 건물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도 토지의 취득 원가를 처리한다. 맞죠?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매년 말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안 돼요.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유형자산의 설치 장소, 주비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이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이므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맞죠? 14번. 팔자는 2024년 4월 1일 건물을 1,300만원에 구입한 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100만원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2025년 9월 31일 해당 건물을 분할하여 50%는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현금 600만원에 처분한 경우 건물 처분으로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2024년 4월 1일에 사서 2025년 9월 30일에 한 거니까 저희 1년 4, 5, 6, 7, 8, 9 1년 6개월 사용했잖아요. 이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가상각비를 잘 계산할 수 있겠죠. 건물을 1,300에 샀고 잔존가치는 100만원이니까 1,200 나누기 10 계산하면은 120. 그럼 120에다가 더하기 60 계산하면 180. 그럼 1,300에서 180 빼면 2025년 9월 30일 현재 건물의 가치는 1,120이었겠죠. 근데 50%를 처분했대요. 그쵸? 그럼 0.5 계산하면요 560이거든요. 56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이익을 40만원 받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도움의 2025년 기계 취득 및 결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2025년 10월 31일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2025년 1월 1일 1,5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300을 지원받아 실제 1,200을 지출하였다.
국고보조금 자산 차감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 기계장치는 내용 수십년, 자녀가치 0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 저희 기초에 1500에서 300 빼서 1200. 1200 나누기 저희 10년짜리잖아요. 10년 계산 120이거든요. 그러면 1200에서 120 빼면 1080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연구회 2025년 지출한 연구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 2025년 연구와 관련하여 영상연구 개발비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인가? 비용 처리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연구 단계 지출액 3억, 개발 단계 지출액 2억. 이 중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춘 금액은 1억. 그러면 여기서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3억에다가 1억 더해서 4억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7번 민정의 매도가당증권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25년 10월 1일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2024년 1월 1일 매도가능증권을 500에 취득했다. 2023년 12월 31일 매도가능 공정가액은 700만원이다. 2024년 12월 31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은 400이다. 2025년 10월 1일 매도가능증권을 600에 처분하였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서 평가한 건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500에 사서 600에 팔았네요. 그러면 100만원 이익을 받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정밀의 기말 재부상태표 개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자산은 글씨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를 작성하면 자본이 나오겠어요. 그쵸? 그러면 현금 10 자산이고, 상품 자산이고, 선수금 부채고, 미수수입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니까 자산이고, 선급금은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부채이고. 그쵸? 그럼 자산 계산하면 10만원 더하기 30 더하기 13만원 더하기 18만원 계산하면은 71만원 되고요. 부채는 25만원 더하기 11만원 계산하면 36만원. 그러면 빼면 자본은 그럼 35만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상환이나 결제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채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고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부채 정의에 부합해도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지출 시기 또는 그 금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부채로 인식 가능한 게 있죠. 충당부채요. 충당부채. 3번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주석에 인식하죠. 장기차입금 장기매입 세무는 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장기인데 비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단기차입금 단기매입 채무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20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뿐만 아니라 임의 자본금으로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만 가능해요. 1번, 2번 자본이연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연금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주 처분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감자차 이익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자본이연금에 해당하죠. 자본 조정은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이익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자본 조정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주 처분 손실이라던가 감자차 손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자본 조정에다가 넣죠. 그래서 맞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보고기한 종료 현재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맞죠? 21번. 정찰의 2025년 기말 유동자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기말재분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선일자수표 5만원. 선일자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양도성 예금 아니죠? 160일 절대 아니죠? 90일 이내여야 되죠. 3개월 이내. 정기적금 아니죠. 지점 전도금 맞고요. 통화 맞죠? 보통예금 맞고요. 장기금융성부 아니죠. 배당금 지급 통지 다 맞고요. 그러면 12만원 더하기 25,000원 더하기 7만원 더하기 5만원 계산하면요 26만 5천원 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발행일보다 앞서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발행일이 돼서야지 수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있었죠. 예전에 나왔던 거 부도수표. 수표를 현금을 바꿀 수가 없죠.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22번. 다음 중 취용 판매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1번 상품 발송을 위한 선적이 시작되는 시점. 2번 구매자에게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 3번 구매자가 구입 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 4번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 시용 판매가 뭐냐면 샘플을 판매한 거예요. 샘플을 한번 써봐라 그러고 판매하면은 그 구매자가 저 이거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용 판매가 진짜 판매가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3번. 공정은 5천만원의 공사 도급 계약. 공사기간 2024년 4월 1일, 2025년 9월 31일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관련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2025년에 공사 원가와 공사 이익은 얼마인가? 네, 2024년에 1,000만원을 썼었고 총 예상 원가가 4천만원이겠죠. 그러면은 4천만원에서 1,000만원을 썼으니까 25% 완성되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공사 수익을 5천만원에 25%까지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25년에는 75%만 공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공사 원가는 당연히 2,500일 테고요. 공사 이익은 계산해 봐야 되는데 5,000에다가 0.25 계산하면 이때는 매출이 1,250이었을 거고요. 이때는 매출이 3,750 인식됐겠죠. 그러면 3,750 빼기 2,500 계산하면 1,2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공사 계약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진행률을 잘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24번. 한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한성에서 보험료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2025년 8월 1일 차량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량보험료의 보험기간은 2025년 8월 1일, 2026년 1월 31일이다. 그러면 8, 9, 10, 11, 12, 1, 6개월 가입한 거죠. 그럼 12만원을 나누기 6개월. 그 다음에 저희 2025년에 5개월치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10만원.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대차대일부, 2번 손익계산서, 3번 현금흐름표, 4번 자본변동표. 이 중에 아닌 거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3번이 틀렸어요. 현금흐름표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되어야 되는 건 이제 이익잉여금, 자본계산서 또는 결손금이 남았을 수도 있죠.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재무사표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요. 그래서 네, 재무회계 25번까지 좀 봤고요.
이번엔 원가 매기 좀 보면 되는데 1번 다음 중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맞네요. 맞죠?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건 직접 원가고 직접 불가능한 건 간접 원가죠.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포함되므로 개별 원가라고도 한다. 틀렸죠?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포함되므로 개별 원가라고도 한다. 직접 원가의 설명이죠. 가공 원가는 직접 원가인 직접 노무 원가와 간접 원가인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 맞고요. 직접 원가는 변동 원가다. 맞죠? 2번 표준 원가를 적용하는 사무의 2025년 직접 노무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5년 직접 노무 시간당 실제 임률은 얼마인가? 제품 실제 생산량 100개. 직접 노무 원가 실제 발생액 145,600원. 145,600원. 단위당 표준 직업 노무 시간 6시간. 직접 노무 원가 능률 차이 10만원 유리. 직접 노무 원가 임률 차이 5,600원 분리. 여기 임률 차이죠. 5,600원 분리해야 돼요. 그럼 빼면 되니까 14만원이 고요. 그 다음에 여긴 14만원에다가 만원 추가하면 되니까 15만원이네요. 그럼 저희 15만원은 실제 생산량 곱하기 6시간 하면 600. 그럼 15만원 나누기 600 계산하면 여기 250원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250원 써야겠죠? 그럼 14만원 나누기 250 계산하면 560. 그럼 여기 560이겠죠? 그럼 145,600 나누기 560 계산하면 260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맞고요. 2번 원가 계산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표준 원가를 통하여 예산 설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의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이다. 틀렸죠? 네, 표준 원가 계산은 그냥 단가만 미리 설정해 놓은 거예요. 원가 흐름 가정 필요 없어요. 4번 다음 중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공장 전체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하면 제조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맞고요.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하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틀렸죠?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 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요? 공장 전체에다가 하나를 배부하니까는 보조 부문은 굳이 제조 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제조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면 제조 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맞고요. 제조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고요. 5번 세연이 2025년 매입한 원재료는 19만원이고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 원가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이고 기본 원가는 50만원이고 재고자산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제공품 계정부터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제공품 계정 기초에 6만원 말에 8만원 원재료 2만원 더하기 19만원 빼기 만원 계산하면 21만원에서 만원 빼면 20만원인데 기본원가가 50이잖아요. 그럼 여기 직접 재료 비는 그럼 직접 재료비는 20이고 기본원가가 50이랬으니까 직접 노무비는 30이고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원가의 50%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30이죠? 그러면 차변 계산하면 6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30만원 계산하면 차변은 86만원 되고 그럼 대변은 86만원에서 8만원 빼면 되죠? 그럼 78만원 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78만원이네요. 그쵸? 그럼 78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면 되는데 매출원가 구할 때는 이제 기초제품 5만원
기말 제품 3만원, 여기 78만원. 그럼 78만원 더하기 5만원 빼기 3만원 계산하면은 80 나오네요. 그럼 매출 원가는 80인 거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은 세상의 2025년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가 다 나와있죠. 그러면 매출 원가 212만원, 기초 제품 10만원, 기말 제품 18만원. 이거 T점 그리면 기초 제품이 10, 기말 제품이 18만원, 매출 원가가 212만원. 212만원에 더하기 18만원 빼기 10만원 계산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20이고요. 그럼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20이고 기말 제공비 40이고 기초 제공비 30이고 그쵸. 그럼 220 더하기 400 빼기 300 30 하면 230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속하는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죠. 네.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이렇게 되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포함되죠.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참고로 포함됩니다. 8번. 다음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세경의 2025년 원가 자료이다. 제조 간접 원가 가소 외부액이 4만원일 때 2025년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예산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티계점 그리면 차변이 이제 실제 발생한 거 4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가소 외부액이 4만원이래요. 그쵸? 그러면 실제보다 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4만원 나누기 2200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나누면 되죠. 그럼 44만원 나누기 2200 계산하면 200. 근데 연간 제조 간접 원가가 50이니까 50 나누기 200 계산하면 2500시간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형의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 아니고요. 간접 재료 원가 맞고요. 간접 노무 원가 맞고요. 공정 수선비 맞고요. 공장 보험료 맞고요. 본사 보험료 포함감이죠? 아닙니다. 5천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만원 계산하면 45,000원. 4번이죠. 10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은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으로 분류된다. 맞고요. 공손 수량을 계산할 때는 선의선출법으로만 계산한다. 맞네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비정상 공손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공손이 반려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일단은 네. 10번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혹시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럼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정별 원가 계산에서 공손 단위를 산출 단위에 포함시킬 경우 완성품만 단위와 단위당 원가가 더 커진다. 공손을 산출 단위에 포함시키면 원가가 더 작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완벽히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혹시 긴가민가 해도 4번이 완벽히 틀렸으니까 3번으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11번. 세원의 매출며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기초 제품 재고 12,000원, 개말 제품 재고 24,000원, 기초 제품 재고 6,000원. 일단 이거를 재공품 바로 제 기말을 아마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공품부터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초 제공품이 6,000원, 기말 제공품이 12,000원, 공장 감가상각비 16,000원, 이거 제조 간접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 원가 10,000원, 8,000원. 그래서 16 더하기 19 더하기 8 계산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34,000원. 이거 34,000원 더하기 6,000원 하면 4만원이고 4만원에서 12,000원 빼면 28,000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제품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28,000원이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이고 기초의 기초 제품 12,000원이고 기말 제품이 24,000원이고 그럼 28,000원 더하기 12,000원 빼기 24,000원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16,000원이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3만원에서 16,000원 빼면 14,000원 나오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14,000원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고요. 12번. 다음에 설명에 맞는 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보조문문 상호 간의 요소를 일부 고려한다. 배분 순서가 임의적인 경우 뭔가 배분 결과에 왜곡이 발생한다. 이거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죠. 배분 순서 정한다. 그럼 단계 배분법이죠? 네. 13번. 세인의 2025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 물어봤으니까 노무비랑 직접 노무비랑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물어본 거죠? 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97,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품부터 구할 수 있겠어요? 그쵸? 13,000원. 오, 아니네요. 제품 제조원가 바로 구했으면 제공품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쵸? 제공품 97,000원. 여기 35,000원. 여기 5만원. 초. 말. 제품이고요. 그러면은 대변이 97,000원 더하기 35,000원 계산하면 여기 132,000원이고 132,000원 빼기 5만원 하면은 단기총 제조원가가 82,000원인데 저희 원재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000원 빼기 16,000원 플러스 38,000원 계산하면 여기 82,000원 중에 47,000원만 재료비고요. 그럼 계산하면 35,000원이 가공원가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돼요. 14번. 원가 대상이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 경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공통 원가 배분 기준인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수익 기준이죠. 15번. 양용은 단계 배분법 전력 부문, 수순 부문을 순으로 배분을 사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의 요용 제공 정도 및 부분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때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한 후 비제조 부문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전력 부문부터 하면 되죠. 300 곱하기 누른 다음에 0.3 누르면 90. 그러니까 곱하기를 2번 누른 다음에 그러면 0.4 누르면 120. 그 다음에 0.3 누르면 9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선 부문 이제 배분하면 되는데 290만원을 4대4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5대5 이렇게 배분하셔야죠. 전력 부문에다가 안 하니까요. 그래서 290 나누기 2 계산하면 145만원. 여기도 145만원이겠죠. 그럼 여기 저희는 비제조 부문의 총 원가 구하는 거니까 350 더하기 90 더하기 145만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585만원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고요.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네, 맞고요. 네, 3번. 각 작업 지시서별로 직접 재료 원가와 지정 원가를 집계하고 제조간접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단순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고독은 정상개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고 기계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 원가 예산은 얼마인가? 실제 배부 발생액이 300이고 130만원이 과대 배부됐대요. 그러면은 여기 330이겠죠? 저희 실제 조업도 해서 하잖아요. 그럼 만 나누면 330 나누기 반 여기 330원인데 330 곱하기 13,000원 계산하면 429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물량기준법은 추가 가공 원가
추가 가공 공정이 있는 제품의 수익성을 낮게 판단한다. 이거 물량기준법이 아니고 순실현가치법이죠.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 판매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있어요. 분리점 판매 가치를 모르고 분리점 이후에 판매 가격을 알면 순실현가치법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3번 균등매출 총이익률법은 결합 공정이 많은 경우 순실현가치법보다 적용이 간편하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4번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가공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미 배분된 결합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결합 생산 공정에서 원재료를 이용하여 A 제품과 B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A 제품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5만원이다. 결합원가를 순실현 가치를 이용하여 두 제품에 배부하는 경우 원가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제품으로 배부되기 이전에 총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저희 판매 가격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5만원이 배부됐었대요.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900 곱하기 800 아니 900 마이너스 추가 가공가 150원이잖아요. 빼기 150원 계산하면 여기 750원이고요. 여기 400원이거든요. 400 더하기 750 계산하면 1500원인데 맞나요? 400 더하기 750 1150원인데요. 400 곱하기 500 그 다음에 750 곱하기 800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순실현가치법이니까. 그럼 400 곱하기 500 계산하면은 여기 20이고요. 그 다음에 750 곱하기 800 하면은 여기 60이네요. 그럼 이거 20이랑 60 더하면 80이죠. 그러면 2 나누기 8 계산하면 여기 0.25가 배분된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만원이 저희가 배분됐잖아요. 5만원 나누기 0.25 계산하면요. 총 금액이 2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두 제품을 배분되기 이전에 총 결합원가 20만원이고 구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20에서 55만원 배분됐으니까 20에 이제 0.75% 네, 그러면 15만원이 이제 B제품의 순실현 가치법으로 이용해서 결합원가가 배분되겠죠. 네. 20번 선입선출법에 대한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세안의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즉 재료는 공정국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때 기말 제품의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기초제품품 200 단계 착수량 800 단계 완성품 700 200은 여기 있고 500이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품 300 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은 850인데요. 200이 30% 완성됐으니까 저희 추가로 70% 완성해야 되고 여기는 100% 완성됐을 거고 여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200 곱하기 0.7 계산하면 27에 14니까 이 140개 그 다음에 여기 500 그 다음에 여기 모르니까 근데 여기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총 완성품 850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850 나누기 빼기 140 빼기 500 계산하면 여기 210인 거 구할 수 있어요. 210 나누기 300 계산하면요. 물음표는 0.7 되는데요. 210 구했으니까 2번이네요. 네. 2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중평균법은 기초제품 모두를 단계에 착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맞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해 가중평균법은 단계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틀렸어요. 가중평균법은 단계 시작해서 다시 단계에 다 한다는 거 봐서 적절하지 않아요. 선입선출법이 더 적절합니다. 네. 디귿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기초제품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가 항상 다르게 산정된다. 기초제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르게는 아니에요. 존재 여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선의선출법이 가중평균법에 비해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원가 흐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1번이 해당하네요. 22번.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세 개의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구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승량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5천 단위와 4,500 아니다. 그러면은 500개 차이 나네요. 기초가요. 500개 차이 나겠죠. 또한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3,000, 2,600. 그러면 3,000 빼기 2,600 하면 400이네요. 그럼 차이 100개 나죠. 100개 나고 그러면 차이 100개 나니까 80%네요. 네. 500개이고 400개이고 그쵸? 그래서 500에 400 나누기 500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0.8이 나옵니다. 이게 기초제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몇 %인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3번.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신속의 직접재료 원가는 공정의 7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관련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기초제품이 500개. 단기 착수량이 1000개. 완성품이 800개. 그 다음에 기말정품이 700개. 직접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인데 70%의 전량 투입한대잖아요. 그럼 500개는 50%까지 완성됐으니까 70% 시점에 투입됐겠네요. 그 다음에 300개 당연히 투입됐을 거고 700 완성도 80이니까 이것도 투입됐겠죠? 70% 시점에. 그러면 500 더하기 300 더하기 700 계산하면은 800, 1500개 살 수 있어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24번. 다음 중 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은 변동비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단위당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하다.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해야죠. 총 변동비는 증가하고요. 3번. 총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맞고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맞죠? 네,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감소합니다. 네. 25번. 민영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예정 배분율은 400원. 노동시간에 대비해서요. 실제 발생한 노동시간 300시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는 111만원이다. 티기전 그리면 되죠. 11만원이고 400 곱하기 300 계산하면 여기 12만원이니까 만원이 과대배부됐어요. 그쵸? 제조간접 원가가 만원 가다 배부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제조간접 원가가 계정의 차변 금액이 이게 대변 금액보다 큰 상태이다. 차변이 작지 않나요? 차변이 작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조정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원래 12만원은 있었는데 11만원으로 조정하니까 매출원가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해요. 기말재고 자산, 기말재고분 기말 제품이 없는 경우 배부 차이에 대한 적용은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유술법, 비례배분법 둘 다 동일하다. 맞습니다. 기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똑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91일 기업회계 이금 문제 좀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